포화는 멎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1954년 봄 경기도 모 작전지의 후방부대. 그곳엔 전쟁을 견디며 살아남은 이들이 조용히 복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한국계 미국인 병사였습니다. 미군에 배속된 카투사로 현장 통신 지원을 맡고 있었고 또박또박한 한국어를 구사했지만 어딘가 외국 냄새가 나는 말투 덕분에 늘 눈에 띄는 인물이었죠. 그에겐 말을 건네는 이도 있었고 힐끗거리며 수군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묻어냈습니다. 적당히 웃고 적당히 피하며 주어진 일에만 충실했죠. 수위는 국군 소속 간호병이었습니다. 군수사령부 산하 의무지원단에서 야전 간호를 맡고 있었고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크지 않은 성격이었지만 동료들 사이에선 성실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작전지 내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수위는 전투 후 부상병을 수습하며 리처드는 통신 장비 점검을 위해 이 부대를 오갔습니다. 둘 사이에는 정해진 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시선 교환, 들고 가던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간 리처드의 손길, 떨어진 붕대를 대신 주워준 수인의 행동. 그런 소소한 장면들이 아무도 모르게 둘 사이의 시간을 길게 이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투 보고서를 정리하던 수인의 책상 위에 작은 사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포장지에 둘둘 말린 그 사탕은 미군 PX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누구도 그런 걸 가져다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인은 말없이 사탕을 손에 쥐고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 사탕을 입에 넣던 순간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리처드가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수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더 자주 마주쳤습니다. 부대는 늘 분주했고 그들에겐 언제든 이별이 닥칠 수 있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리처드는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수인의 모습을 찾게 되었고 수인은 리처드의 발소리만 들어도 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말도 이름도 없이 조용한 사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앗아가지 못한 단 하나의 감정처럼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죠. 작전지가 바뀌면서 야전 부대의 배치도 자주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은 야산 기슭에서 폭발음이 터졌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의무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날 수인은 응급 출동 명령을 받고 구급 차량에 탑승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들것에 실려 있는 부상병들 사이에서 수인은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리처드였습니다. 통신 장비를 점검하던 중 파편에 팔과 허벅지를 다친 상황이었고 그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수인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수인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아 지혈을 이어갔습니다. 진통제를 주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라고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인은 그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의무실에 입원해 있던 리처드는 가끔 수인이 들고 오는 약통 위에 작은 메모를 올려두곤 했습니다. 잘 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하루에 사탕은 하나씩만 드세요. 짧고 서툰 문장이었지만 수인은 그 글씨를 천천히 읽으며 책상 서랍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회복 후 리처드는 곧 미군 본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 수인의 동료에게 짧은 편지를 부탁했습니다. 월 1 오후 3시 남영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한 줄의 편지에는 긴 설명도 없고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수인이 올 거라고요. 그날 자신과 함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리처드는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품에 넣고 남영역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엔 그동안 받은 메모 몇 장이, 다른 손엔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플랫폼 끝자락에 앉아 시계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부대로 복귀하기 전 짧은 편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월일 오후 3시 남영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름도 수신자도 없이 적힌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곱게 접어 수인의 동료 간호병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수인에게 꼭 전해달라는 짧은 당부와 함께였습니다. 정희는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며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늘 조용히 수인을 지켜보며 같은 생활관을 나눴습니다. 언젠가부터 작전지에서 수인을 향하는 리처드의 시선을 눈치채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 어딘가엔 작고 뜨거운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에 돌아온 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친 뒤 안에 담긴 짧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찢었습니다. 두 손으로 작게 구겨 찢긴 조각들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모은 뒤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무엇 하나 설명도 사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인은 그날도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복무에 나섰습니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가 오리라 기대하지 않았고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상상하지도 않았죠. 단지 하루가 조금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미군 부대 이송 명단에서 리처드의 이름이 빠져나간 걸 확인한 수인은 그제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아무 약속도 없이 자신을 떠난 거라고. 그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사라진 자리에 긴 시간이 남겨졌습니다. 1955년 봄 수인은 육군병원에서의 마지막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의료계로 진로를 이어가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죠. 그곳엔 그녀를 기다리는 가족과 정해진 혼처가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부재는 그녀에게 지워야 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유도 해명도 없던 이별이었기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을 오래 붙잡을 이유는 없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수인은 예의 바른 공무원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시댁도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엔 누군가에게 건네지 못한 말 한 줄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라디오에서 미군 방송이 흘러나왔을 때 그녀는 이상하게도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던 방송 내용은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낯익은 발음 하나가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곧 다이얼을 돌렸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빨래감을 들었습니다. 그 시각 태평양 건너 미국의 한 작은 도시. 리처드는 전역 후 군 행정 관련 부서에서 일하며 혼자 지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고지대에 올라 사진을 찍었고 벽엔 전쟁 중 찍은 흑백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속엔 이름 모를 야전 간호병이 병사를 부축하고 있는 장면도 있었죠.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소개팅과 연이 있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고만 말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누군가를 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서로를 멀리 보냈지만 완전히 떨쳐내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잊은 척한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요. 1994년 늦가을 리처드는 은퇴 후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불시에 내린 비행 결심이었고 누군가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떠나온 여행이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론 초겨울의 서울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매일 전쟁기념관이나 묵었던 부대 근처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후 비가 그친 기념관 한켠. 전시관에서 나오던 리처드는 로비 구석에 놓인 작은 TV 모니터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낮은 볼륨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인터뷰 자막엔 1950년대 간호병 수인 씨라는 자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여성은 회색빛 머리를 가지런히 빗은 단정한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목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 번만 들었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목소리. 그리고 그 눈매, 그 침묵의 표정. 리처드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화면을 놓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많은 걸 가져갔지만 그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의 얼굴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땐 우리가 서로에게 아주 큰 위로였거든요. 리처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상 속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분명 그 시절 야전 천막 아래에서 봤던 그 수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기념관 직원에게 자막 속 이름과 소속 부대, 그리고 인터뷰 날짜를 물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했지만 오래된 기록을 뒤져 수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된 보도 자료를 하나 건넸습니다. 리처드는 그것을 손에 꼭 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늦가을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용한 찻집 안. 노란 조명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수인은 잔을 들고 있던 손을 떨었고 리처드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남영역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요. 수인은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쳤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약속도 없었고 편지 같은 건 받은 적이 없었다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처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품어왔던 오해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수인의 동료였던 정희에게 직접 전달했었다고요. 전해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했고 분명히 건넸다고요. 그리고 남영역에서 혼자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고요. 수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 저편에 숨겨두었던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눈빛, 그날 밤의 침묵, 한 번쯤 느꼈지만 외면했던 위화감. 수인은 그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무언가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잔 속에 차는 식어갔고 창밖으론 겨울 햇살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날 사실은 당신을 기다렸어요. 리처드의 그 말은 허공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다시 마주쳤고 그 안에는 미처 전하지 못한 20대의 마음과 돌아오지 못한 시간들이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날의 오해는 오늘에서야 풀렸습니다. 재회 후 수인은 며칠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차를 내리고 설거지를 마친 뒤에도 어딘가 표정이 비어 있었고 움직임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수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오래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유리창에 성에를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은 이미 흘러갔지만 한 번쯤은 마음이 멈춘 그 자리에 서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엔 종이 한 장이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엔 단정한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한 번쯤은 내 마음이 머물던 곳으로 가보려 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묻습니다. 엄마, 어디 가신 거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마음속에만 품어온 무언가를 이제야 떠나 확인하러 간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인은 서울로 올라왔고 예전에 살던 부대 인근과 기념관 그리고 남영역이 있던 자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금은 역사도 사라지고 상가만 남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날의 약속 장소였던 플랫폼 자리에 조용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곳에선 아무 말도 아무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무 늦지 않게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녀에겐 충분했습니다. 늦가을의 서울.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차도 위를 스치고 가로수는 조용히 떨며 바람을 보냈습니다. 남영역이 있던 자리는 오래전에 철거되어 흔적조차 사라졌지만 리처드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억만을 의지해 그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들고 낯선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오래된 담벼락 아래에서 그는 누군가가 남긴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고운 손글씨로 적힌 한 줄. 저는 여기 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다녀갔다는 걸,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의 작은 찻집 한 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백발이 희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얼굴에 세월의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시절의 청년과 소녀였습니다. 말없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서로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오해와 침묵, 기다림과 단념. 그 모든 시간들이 이 짧은 순간 안에서 조용히 풀어졌습니다. 수인은 남편과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한 사람을 이제야 놓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한 번쯤은 내 마음이 머물던 곳으로 가보려 해요. 그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조용히 주방에 가 전기포트를 올리고 그녀가 평소에 즐겨 마시던 차를 내려 두 잔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난 어머니를 그는 어떻게든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끝내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멍처럼 남은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편지 한 장을 몇 번이고 펼쳐보았습니다. 필체를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옮기며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지 가늠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접은 종이를 조용히 서랍에 넣고 그 위에 가족사진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서울의 작은 카페 벽면에는 누군가가 적어놓은 말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전쟁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약속을 지키러 간 거예요. 그 문장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었지만 카페를 오가던 사람들은 한 번쯤 멈춰서서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장이 꼭 사랑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자기 인생에도 이런 약속 하나쯤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었습니다.